자, 시작을 해볼까요? 자, 사회과 교육론인데, 사회과 교육론은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법 이런 것과 약간 출제 경향이 좀 다릅니다. 다른 게 사회과 교육론은 출제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세대별로 좀 나눠지긴 한데, 지금 어쨌든 출제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2세대 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2세대 분들 중에는 평가원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원대 쪽에서 공부를 하셨다가 출제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좀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좀 특이한 거는 사회과 교육론은 새롭게 추가될 만한 게 교육과정을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출제가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바꾸기도 저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최근에 많이 나타난 경향은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문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교과교육론에서 만약에 점수를 잃게 되면 사실은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교과교육론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과교육론은 또 정확하게 하셔야 2차 수업 실현 때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교육론은 전략 과목으로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이 좋은 거는 뭐냐면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짓은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시고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상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차경수 모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모형 같은 경우는 개념학습 모형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차경수 모형을 따져야 될 것들은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정리를 해 놓으면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을 놓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 보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보면 사회과 교육론 문제풀이반 목표에서 나와 있는데, 이건 어제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제 암기만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맥락과 암기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맥락 속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리고 무엇을 답으로 해야 되는지. 그냥 개념학습 모형,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절대 시험에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찍어야 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맞는지 긴가민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 이제 그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말씀드리는 맥락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론의 구조 및 출제 경향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논술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서술형이 나왔는데, 서술형이 나오게 되면 특징이 이제 제일 큰 게, 말씀드렸던 통합형 문제가 이제 계속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지식의 구조 학습 모형과 그 다음에 종합 모형이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식의 구조 모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개념 학습 모형, 이것과 이제 종합 모형이 어떤 관계가 있고, 탐구 학습 모형 같은 경우는 또 종합 모형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 분석 모형이나 가치 명료화 모형 같은 경우에는 또 종합 모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모형들 상호 간의 어떤 유기적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작년부터 계속 제가 강조를 했던 건데, 사회과 본질을 물어보는 방향도 틀려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회과 본질을 물어보는 형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 사회과 교육의 경향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다음에 이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뭔지, 내용은 무엇인지, 교수학습 방법은 무엇인지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안 물어봐요. 지금 현재는 모형들 상호 간에 어떤 비교를 해서 공통점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 차이점이 어떤 게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출제위원들 중에 그 강대현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지금 전북대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 강대현 선생이 이제 썼던 논문이 이제 그런 논문이에요. 사회과 본질 모형들을 비교하는 논문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일단은 이제 시험에서 좀 대비를 잘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사회과 역사에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논술형이 없어지고 서술 형태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소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문항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과 역사가 요즘에는 주안점이 돼요. 미국 사회과 역사는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오늘 또 문제를 만들어 놨지만 그 1970년대를 뭘로 볼 것이냐. 여러분들 1970년대를 뭘로 볼 것 같아요? 미국의 1970년대를. 그러니까 신사회과 후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어떤 신사회과를 비판하고 이제 새로운 경향. 왜냐하면 뱅크스가 나타났던 게 197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974년에 뱅크스가 나타났던 건 점을 고려한다면 70년대를 신사회과 후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향으로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차영수 모기한 선생님 책에 보면 70년대를 신사회과 후기로 잡고 책을 쓰셨는데 이번에 개정판에서는 그 내용이 날아가고 없어요. 그 말은 1970년대를 규정을 했다가 잘못한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70년대에서 나타난 특징들만 나중에 확인들을 좀 하시면 되고, 그래서 미국 사회과 역사는 조금 이제 출제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16년 보고서, 그 다음 20년, 30년대, 그 다음 이제 신사회과 60년대, 그 다음에 스트랜드, 딱 요 네 가지 파트 경향성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요즘에 이제 많이 강조되는 건 한국 사회과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과 역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 작년에 이제 성취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고 작년에 이제 소개가 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성취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물어볼 거다. 그럼 성취 기준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잘 정리 좀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본질과 관련되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모형 간 비교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모형 간 비교. 그래서 모형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오늘 또 아마 문제에 어떤 분이 그 말을 하시던데 토 나올 정도였다. 네, 토 나올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 목표인데 사회과 교육 목표는 최근에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만약 이제 출제가 된다면 사회과 교육 목표는 핵심 역량 쪽이에요. 교과 역량 쪽으로. 그래서 교육 과정의 내용에서 교과 역량 쪽으로 일단 여러분은 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과 역량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 구성 원리는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 구성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나선형 원리하고 통합성 원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선형 원리와 통합성 원리는 어쨌든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한 3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게 환경확대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대비하시고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사회과 교육과정은 어쨌든 올해까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문제는 이제 교육학이지. 교육학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모든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전부 다들 이제 뭘로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분위기던데, 그건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말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탄료 이야기고, 그럼 탄료 이야기는 당연히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 작년에 나올 때 이제 탄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어떤 교육학적인 의미를 가진 이론들이 다시 이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골격에 맞추어서 그 이론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론들 정리하실 때는 반드시 맥락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냥 무조건 어떤 이론들을 그냥 암기만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에 이제 모형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일단은 개념학습 모형은 일단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올해 이제 수업 실현 책을 이제 아마 출판이 될 텐데, 지금 개념학습 같은 경우에는 차영수 모기한 선생님 책의 내용이 약간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절차라든 이런 데에서도 약간 내용이 빠진 부분도 좀 많고, 그런데 수업 실현할 때는 그 부분만 가지고는 수업 실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개념학습 모형은 쉽게 우리가 암기를 할 수 있는 절차이긴 한데, 문제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학습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학습과 탐구학습의 어떤 관계는 뭐냐면 이 관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반학습은 법칙이나 그 다음에 이론들을 발견하는 학습입니다. 그런데 탐구학습은 검증하는 학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신사회과의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라면 어떻게 표현을 하죠? 발견 및 탐구학습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발견 및 탐구학습이 연결되는 이유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되는 게 가치 교육입니다. 그죠? 창의, 인성, 융합 인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제 가치적인 어떤 측면인데, 가치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물어볼 건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게, 저하고 이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가치 명료화 모형의 중요성을 대단히 잘 알아요. 가치 분석 모형보다 가치 명료화 모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근데 자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보면 가치 분석 모형이 자꾸 중요하다고 하는데, 가치 분석 모형이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현실 유용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수의 어떤 교육 연구자들도 가치 분석 모형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문제는 현실 유용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논의의 시작은 가치 명료화 모형을 중심으로 일단 시작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치 분석 모형의 수업 절차 같은 걸 외운다고 시간 낭비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치 분석 모형, 뱅커스의 그 가치 분석 모형 외워보셔야 시험이 안 나옵니다. 쓸데없는 짓이고요. 그 다음에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이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죠? 논쟁 문제 수업 모형과 법리 모형이 동일하다고 봤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죠.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소개된 게 법리 모형의 절차인데,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리 모형의 절차를 잘 유심히 보면 차경수 모경환 쌤 모형과 차이가 거의 없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이 모형에 대해서 막 법리 모형을 절차를 외우려고 있으실 필요가 없고, 차경수 모경환 쌤 책에 나왔던 그 수업 절차, 그 내용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 정리를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조금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의사결정 수업 모형입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의사결정 수업 모형이 어쨌든 출제가 될 타이밍이 됐고, 그래서 의사결정 수업 모형이 나왔는데, 보통 보면 논쟁 문제 수업 모형과 의사결정 수업 모형은 한번 출제가 되면 연달아 2년이에요. 그 다음 논술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동학습 모형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잘 안 나왔죠. 그러면 이제 올해는 협동학습 모형이 거의 나올 가능성이 80%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협동학습 모형은 잘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기법. 수업 기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요즘에 평가 쪽으로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수업 기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수업 기법을 평가로 연결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활용한 평가, 아시겠나요? 개념도를 활용한 평가, 이런 식으로 평가, 사회과 평가와 연결해서 하셔야 되고, 요즘에 이제 사회과 평가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사회과 평가가 많이 출제가 되는 이유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과정평가, 이 과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면서부터 사회과 평가는 훨씬 강조됩니다. 그런데 교육학처럼 변별도나 난이도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나요? 사회과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목표하고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방법과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평가 방법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사 전문성에서 부분인데, 재미난 거는 이번 차영수 모의원 쌤 책의 개정판에 사회과 PCK가 빠졌습니다. 그죠? 대신에 이제 로스의 교육과정과 교사의 관계 분류는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회과 PCK는 일단 빠졌어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수업 전문성은. 오히려 요즘에 수업 전문성과 관련된 그 논문은 교육학 쪽에서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교육학 쪽에 보면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논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학 정리하실 때도 수업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교육인데, 다문화 교육은 시험이 안 나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동아주의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새로 들어갔죠. 과거에는 이제 다문화주의 안에 용광로의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샐러드 그릇 이론의 입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학회 내에서 이제 입장이 바뀌었는지 어쨌든 동아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으로 다시 구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학회 입장이 좀 바뀐 입장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교육과정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실천에 있어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내용, 이 세 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다문화 교육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바뀐 책에 보면 세계 시민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시민교육은 시험에 안 나올 거 생각해요. 다만 이제 세계 시민교육이 포함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김한근 교수가 춘천교대에 계셨는데, 김한근 교수가 이제 주로 연구했던 게 세계 시민성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시민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판도 되게 많습니다. 왜 비판이 많냐면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낸 세계 시민 교육 아닌가. 원래 세계 시민성 교육은 미국 시민을 위한 교육이었어요. 예. 그래서 내용 자체가 크게 출제가 될 만한 파트는 없는데, 나중에 모의고사반에 가서 출제가 된다면 이 정도는 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딱 그 정도에서만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런 데 힘 빼가지고 해봐야 시험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다른 부분에서 일단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차윤선 모계한 쌤 책을 빼고는 세계 시민성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잘 없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문제 유형은 기입형과 서술형인데 제일 이제 당황스러워 하실 수 있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평가 문항의 구조를 사실 좀 바꾸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작성 방법이나 조건 같은 게 없었죠. 없는 상태에서 그냥 논제를 가지고 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작성 방법을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이 형태가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이 형태에 여러분들 익숙해졌다 싶으면 또 어느 순간인가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 논제에서 다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갈 테니까 일단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연습을 다 해보자. 그래서 논제에서 주는 방식과 그 다음에 작성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과 조건으로 표현되는 것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단 여러 가지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 경론 강의 일정 나와 있으니까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확인들을 하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뭐 할 이야기지만 7, 8월달 특강은 어쨌든 경제학이고 나머지 지금 특강들 제가 했던 거는 온라인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거기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올해 이제 새로 추가되었던 특강은 한국인의 법과생활하고 서울대 정치학 2의 심판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과 경론 같은 경우는 차윤선 모계한 쌤 책 심판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회과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단 스킵합시다. 그래서 사회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시민교육이다. 그 다음에 통합적 교육이다. 그 다음에 인간과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거다. 인간과 사회현상을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사회과 교육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만 그냥 떠올리세요. 일단 시민교육이다. 그 다음에 통합교육이다. 인간과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입니다.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대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변증법적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보주의. 진보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교육과정이 나타난 것은 1920년, 1930년대 때 이제 주로 나타난 경향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이 두 가지 입장이 융합되거나 결합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신사회과 경향이고, 보수주의가 다시 이제 언제 등장하죠? 1980년대에 다시 강조되면서 1990년대까지 쭉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진보주의는 하나도 이제 영향 없는 상태냐라고 한 얘기인데, 없지는 않고요. 진보주의도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진보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죠? 이거는 학생의 입장이에요. 보수주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교사 중심? 이거는 국가나 사회 중심이죠.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매번 강조하는 건 뭐예요? 사회에 필요한 지식,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동의 흥미와 관심. 이게 전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세계에서 아동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필요한 지식. 그래서 요 기본적인 입장들. 그런데 이게 신사회과로 가게 되면 이게 결합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강조했던 어떤 교육 내용이나 방법들이 포함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이 보수주의가 주목을 좀 받는 거는 뭐냐면 이때 뭐였죠? 가치교육. 그 다음에 주목이 됐던 게 표준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랜드. 이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이때 이제 등장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런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내용을 좀 보면 좋겠다. 자, 그래서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를 보시면 사회과 성립기가 나오는데 사회과 성립기는 이제 보수주의에 대한 비판, 그래서 진보주의가 서서히 이제 등장했던 시기고 20년, 30년대 때가 이때가 이제 제일 많이 등장하죠. 진보주의적 경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보주의 경향이 1950년대 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지식이 강조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960년대고. 그 다음에 70년대가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70년대가 가게 되면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중시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1980년대는 보수주의가 강조하는 가치 교육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요. 90년대 스탠드하고 그 다음 표준화인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이제 그 사회 재건주의가 이제 새로 표현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스트랜드라고 하는 표현이 드디어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트랜드 용어만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용어하고 의미를 좀 잘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 재건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러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이걸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1880년대, 1916년 사회과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 주목되는 게 10인위원회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역사협회 7인위원회 보고서 두 가지가 기출이었고, 둘 다 이제 비판을 받았던 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교육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교육이 아니었다. 평가의 맨 마지막 2번. 이걸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미교육협회에서는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16년 보고서 등장하면서 사회과라고 하는 이름, 명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딴 건 아니었고 거기 동그라미 번호가 좀 잘못됐네요. 그죠? 1번 다음에 3번 되어 있는데 2번을 고치시고 1학년부터 되어 있는 거는 3번을 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3번 되어 있는 4번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침 번호로 따지면 3번. 여기에서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는 게 등장은 했는데 기입형으로 등장할 만한 게 공민하고 민주주의 재문제입니다.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전까지 공민이 없었느냐? 없었어요. 없었고 공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처음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 민주주의 재문제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민주주의 재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사회과라고 하는 과목이 통합교과서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및 예상 문제 보시면 전미교육협회 사회위원회 보고서 몇 년이죠? 1916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과 정의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사회과 정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라고 한다면 사회적 효율성입니다. 사회적 효율성. 그 다음에 5페이지인데 이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근데 왜 등장했을까?
이때 미국이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죠. 근대화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합리성과 효율성.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2번 전미교육협회 사회여건의 보고서 교육과정 살펴보면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종합적인 지식보다 아동들이 살아가며 접할 수 있는 사회 현상들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연습을 시키는 것, 학습 주제나 방법은 학생들이 성장하며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에 적용해야 한다. 교육의 이러한 목적을 부여받아서 생긴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이 뭐죠? 예, 그게 바로 공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 30년대 때 일단은 이제 진보주의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진보주의에서는 두 가지 이제 흐름이 있다. 하나 이제 해롤 러그를 중심으로 하는 흐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교육과정.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3번 심리학의 발달과 진보주의 교육사상의 영향. 3번에 보시면 사회과 교육 구성에서 교육사상이 주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때 교육사상의 핵심은 진보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공황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운동. 그럼 이 교육운동의 결과가 바로 뭐죠? 통합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존두이의 제자였던 해롤 러그가 사회문제 중심의 사회과 교과서 시리즈를 개발을 합니다. 이건 이제 사회적 재건주의 입장. 자, 사회재건주의 입장에서 해롤 러그 같은 경우에도 지문이 간접적으로 계속 출자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건 딴 게 아니고요. 거기 3번에 해롤 러그의 주장과 사회과 교과서 거기 보면 사회문제 중심의 사회과 교과 시리즈 제작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제작의 목적이 있죠.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적 태도 함양. 그래서 이 교과 시리즈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통합교육과정의 흐름이죠. 그 통합교육과정의 흐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중해교육과정입니다. 중해교육과정. 자, 그래서 중해교육과정 이걸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확인 및 예상 문제 1번. 거기서 말한 교육사조. 두이가 나오면 교육사조는 진보주의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진보주의를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미추침 부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교육과정을 지향하는 움직임.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예요? 중해교육과정입니다. 그죠? 중해교육과정. 그럼 중해교육과정의 내용이 뭡니까? 사회과를 중심으로 나머지 과목들, 어떤 과목이 있죠? 언어, 수학, 자연 등을 주변에 두는 형태. 사회과를 핵심으로 두고 언어, 수학, 자연 등을 주변에 두는 형태. 이게 중해교육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대표적 사회 재건주의자는 러그는 미국 사회 문제 중심으로 한 교과서 개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과서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예,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적 태도 함양.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적 태도 함양. 그럼 교육 내용은 뭐였죠? 사회 문제. 사회 문제. 그 다음 4번. 4번에 보면 이제 진보주의에 대한 흐름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가 이제 크게 나눈다면 경영진보주의. 두 번째 줄에. 이 경영진보주의와 관련되는 형태가 바로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런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경영진보주의 말고 아동중심 진보주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존두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어쨌든 진보주의가 강조했던 것은 근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그러면 근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시됐던 가치는 뭐예요? 사회적 효율성이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이야기는 사회적 효율성이 된다. 그래서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거기 5번째 줄에 교육은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학습자의 현재 생활 습관에 기여해야 한다. 이게 바로 사회적 효율성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효율성은 점차 사회과의 주요 목표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이 역시 교육의 주요 목표로 사회적 효율성을 중시했으나 그 성격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던 사회적 효율성의 의미는 경험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정신을 사회화하는 것. 이 외에도 학교의 교과나 아동 개인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 제일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진보주의 하면 아동 중심은 무조건 기억이 있어야 돼요. 아동 중심. 아동의 흥미와 관심. 자,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는 애국주의 흐름이 있었다. 진보주의가 비판을 받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고. 57년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스푸트닉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진보주의 흐름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보주의 흐름 대신에 대체하는 흐름 자체가 바로 신사회과 경향인데,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신사회과에서는 아동의 흥미와 관심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다만 뭘 강조를 합니까? 탐구. 그죠? 이 탐구는 결국 이제 진보주의 흐름에서 강조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 이거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친 부분에 봅시다. 수업 내용으로 단편적인 지식이나 사회 문제보다는 뭘 다뤄야 된다? 예, 지식의 구조, 개념과 일반화 등을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어 학문식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교육학에서 브루너가 강조했던, 교육과정 만들 때 강조했던 개념이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핵심 개념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브루너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맥락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게 이제 백워드 교육 과정까지 쭉 연결된다는 거. 같이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문식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이야기인데, 일단 학문식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추상적 개념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나선형 교육과정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사회과에서는. 마코스 같은 것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흐름 자체와 위계 관계도 같이 여러분들이 연결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브루너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나선형 교육과정이 답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 학문식 교육과정이라는 조직 형태의 표현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맥락이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표현이기도 하죠.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전의 사회과와 구분해서 뭐라고 부르죠? 신사회과라고 부릅니다. 신사회과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 우주홀회의 브루너. 거기 브루너는 교육의 과정에 지식의 구조화를 주장했고, 거기 빈칸에 들어갈 이야기도 지식의 구조입니다. 그죠? 지식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신사회과 등장, 신사회과 운동 되어 있는데, 이전의 사회과 구분. 똑같은 이야기죠. 신사회과. 자, 신사회과에서 강조한 내용 3번. 바로 학문의 지식 구조와 탐구 방법의 학습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목표. 자, 그러면 이제 시민 자질. 목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의 습득이죠. 사회과학적 지식과 탐구 방법의 습득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꼬마 사회과학자 양성이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법 측면에 있는데 학제적 접근법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고, 나중에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 하면 학제적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인류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사회과학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바로 신사회과죠. 인류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를 사회과학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사회 문제와 이슈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교수학습 방법. 거긴 당연히 탐구학습, 발견학습 이게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제적 접근. 이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학습 기법은 그냥 참고로 봐두시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 가지 어떤 교육학적인 방법이 교육과정에 대단히 많이 도입되기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죠? 교육학적인 수업 방법이 교육과정에 많이 도입되었던 시기가 언제예요? 미국에서. 그게 1960년대지. 신사학과 교육과정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교육학적 방법이 도입됩니다. 이때 진행되었던 교사의 수업 전문성 연구의 흐름이 뭐였어? 교사 효과성. 교사 효과성 연구. 그래서 교사 효과성 연구라고 하는 것, 이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수업 전문적 지식이 뭡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거. 그 다음에 CK 따로 돼 있는 거. 그 다음 이 흐름에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되죠. 60년대 실패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슐만과 그로스만 같은 사람들이 연구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구됐던 게 바로 뭐죠? PCK 연구고. 그 다음에 이제 PCK 연구의 흐름을 이제 한계점을 지적하며 등장했던 게 뭐죠? 쉔의 반성적 지식에 관한 연구. 이게 수업 전문성의 연구의 흐름이잖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흐름만 알면 여러분들은 거의 새로운 학습 기법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넘겨가시면 됩니다. 이런 걸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시면 60년대 때 다양한 학습 기법이 도입되었다. 이 흐름만 좀 잘 아시면 되죠. 연결해서. 아시겠나요? 그래서 교사 효과성 연구 흐름, 이걸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라.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어떤 조직 형태는 학문 중심이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거는 사회과학 연구, 사회과학 중심 교육과정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마코스가 어쨌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교육. 가치교육은 70년대 때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이유는 뭐냐? 사회과학적 지식만 가지고는 합리적 의사결정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가치에 대한 탐구를 근거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지식 탐구를 근거로 해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해서 1974년도에 뱅거스가 합리적 의사결정자 육성이라는 논문 제목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74년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자 육성이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 6번 확인 및 예상 문제를 보시면 1번 뭐가 들어야 되죠? 예, 탐구학습이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밑줄신문과 관련되는 교육과정 형태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과는 지리, 역사, 국민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리, 역사,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미 자체가. 그럼 교과 지식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지식의 구조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 말하는 이러한 사회과는 당연히 신사회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사회과에서 나타났던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의 흐름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었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어떤 사례로 등장하는 게 나선형 교육과정, 그 다음에 마코스, 이런 것들이고. 자, 3번은 기출문제 지문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쓰시면 되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 기억에. 그 다음에 교육방법 하면 발견 탐구학습. 그 다음에 4번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비판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사실 암기 치중, 그 다음에 5번째 역사와 지리 중심, 6째 적절한 탐구 방법 없음, 그 다음 7번째가 이제 결정적이죠. 지적으로 빈약하다. 그 다음에 8째 보시면 학교 밖의 현실 사회에 별로 관심이 없다. 9번째는 너무 심합니다. 그죠? 천박하고 비논리적인 내용. 지식의 구조, 체계적인 지식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사회과 경향이 바로 신사회과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1960년대 후반부터 학문의 구조에 토대를 둔 학문 주도적인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이 중단되고,
사회 현실적 문제에 보다 관심이 쏟아졌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예요. 70년대를 신사회과 후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회과의 경향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80년대에 나타났던 그 흐름을 70년대부터 땡겨서 설명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책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뱅크스가 이야기했던 게 몇 년도? 74년도. 그러면 70년대 오면서 뭐가 강조됐지? 사회탐구뿐만 아니라 가치탐구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인종문제, 빈곤, 시민권, 환경오염, 사회신화는 유리여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다뤄졌고 1970년대를 거치면서 인종교육, 가치교육 나오죠. 가치교육. 그 다음에 이제 법 관련 교육, 여성교육, 직업교육 등이 사회과에 새로이 관심을 끌었으며 그래서 신사회과 초기에도 연구되었던 땡도 사회과의 주요 주제로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이 땡이 바로 뭐냐면 의사결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결정.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정치학으로 따지면 이 흐름이 어떤 정치학적 흐름이죠? 후기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입니다. 행태주의는 사회 탐구 쪽에 중점을 뒀다면 후기 행태주의는 가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게 이스턴의 정치학이죠. 이스턴의 정치학.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 관점을 일단 도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회탐구와 가치탐구가 결합된 게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6번 역시도 5번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신사회과 교육원리나 방법에 대한 비판 돼 있는데 수업 전문성 흐름에서의 비판은 뭐죠? 좀 전에 했잖아. 교사 효과성 연구에 대한 비판. 자, 70년 6월에 열린 사회과학교육협의회 전문가들조차 세 번째 줄에 기본적인 지식의 틀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 말은 지식의 구조가 상대적이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셔서 밑줄 친 부분. 신사회과에 사용되는 핵심 용어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지식의 구조는 그만큼 상대적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핵심 용어에 해당되는 표현들은 뭐예요? 지식의 구조,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탐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핵심 용어죠. 신사회과 핵심 용어. 신사회과의 핵심 용어는 지식의 구조, 개념, 그 다음에 일반화, 그 다음에 탐구. 자,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인데, 80년대, 90년대가 되면 다시 이제 보수주의의 가치 교육이 강조되는 시기로 변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4년이 바로 뱅크스가 NCSS의 학회장에 취임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거는 2번, 가치교육. 어떤 가치교육이죠? 친사회적 행동교육, 그 다음에 배려와 감사의 윤리교육인데 우리 지금의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사회적 행동은 반드시 기입형으로 꼭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사회적 행동을 함양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쓰라면 뭘 쓰면 되죠? 모의? 역할놀이? 물론 역할놀이도 있는데 교육과정에 표현된 거는 협동학습. 작년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작년 시험에 나왔으면 틀렸으려나. 자, 어쨌든 준비를 잘 하시고요. 교육과정에는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표현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소집단 협동학습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연결시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의 최근 경향에서 사회과의 표준화인데 이거 최근은 아니죠. 한참 지난 이야기인데 어쨌든 최근입니다. 뭐 연도로 보면 한 20년이 지났잖아. 그죠? 교과서가 최근이 아니라서 그런가.
자, 어쨌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표준화입니다. 스트랜드를 통해서 표준화를 한다. 교육과정을 표준화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스트랜드를 통한 교육과정의 표준화. 스트랜드를 통한 교육과정의 표준화. 그 다음 10가지 주제 스트랜드라고 하는 것 10가지는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다. 스트랜드라는 표현과 의미 이것만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하다. 됐죠? 자, 그래서 맨 밑에 2번 밑줄 부분에 보시면 스트랜드 중심의 내용 구성, 표준에 따른 학업 성취 평가 등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졌죠? 표준화. 그래서 방금 정리했던 그 표현을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스트랜드를 통한 교육 과정의 표준화. 자, 3번에 보면 확인 및 예상 문제 보시면 1번 들어갈 이야기는 스트랜드죠. 스트랜드. 그리고 여러분들 스트랜드 의미에 대해서만 파악을 해두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랜드를 인정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제가 인정 안 하는 게 작년인가 재작년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 중에는 스트랜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트랜드라는 표현 자체가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개념 및 주제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따로 필요가 없다.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7번에 연대기면 확인 및 예상 문제인데 이건 쉬었다가 합시다.